안녕하세요. CEO 특강 진행을 맡은 2011 미스코리아 서현미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오늘은 매그나칩 반도체 박상호 회장님 모시고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글로벌 CEO가 되기까지. 먼저 화면을 통해 박상호 회장님 만나보시죠. 2004년 하이닉스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 분리 독립을 통해 출범한 매그나칩 반도체. 매그나칩 반도체는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반도체의 한 분야에 집중하며 핵심 역량을 전문적으로 키워왔다. 약 7,500개의 IP 포트폴리오 및 엔지니어링, 제조 공정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날로그, 혼성신호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매그나칩 반도체. 회사 출범 때부터 포그린 캠페인을 시행하고 생산 공정의 친환경적 관리, 무제의 사업장 실현, 지역사회 정화 활동에 전 임직원이 참여해 활발히 환경 경영을 전개해 나가는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 돕기, 김장김치와 연탄 배달,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 보호 의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박상호 회장. 매그나칩 반도체 박상호 회장을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 만나본다. 네, 지금부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CEO가 되기까지. 매그나칩 반도체 박상호 회장님의 큰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빨리 지나가서. 저는 1970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여기서 학교 다니다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한 3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운이 좋아서 HP, IBM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IBM 본사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사장, 그때는 이제 현대전자였죠. 초빙을 받아서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하이닉스 사장을 한 4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2006년도에 매그나칩 사장으로 돌아오고, 이제 지금은 매그나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강의를 잘 안 하는데요. 충북대학교는 우리 매그나칩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기술사무직에 10명 중에 1명은 충북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출신 중에는 충북대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매그나칩 이름을 여러분 머리에 심어주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는데, 처음에 한 10분은 뭐든지 이제 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커머셜부터 시작하죠. 회사 소개 한 10분 해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40분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서 정말 평범한 학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나 하는 그 얘기를 조금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누굽니까? 예? 유태인이요. 모든 충북대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유태인의 부모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라고 물어본다고 그러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성공적인 그 커리어를 하신 분들이 와서 강의하시죠. 예. 여러분들 좋은 얘기 참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얘기가 이쪽 길로 들어와서 이쪽 길로 나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이 얘기를 자기 거를 만들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면은 그게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태인들이 오늘 무슨 질문했냐 하고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럼 한 10분 동안 우리 그 회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즘에 잘 나가는 전자기기 다 많았죠. 아이패드, 갤럭시 4, 다음 주면 이제 시판되기 시작합니다. 아이패드,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올레드 TV, LG에서 만든 거. 백화점에 가보니까 뭐 이걸 4천만 원을 붙여놨던가요? 예. 컬러가 엄청납니다. 예. 자, 여기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는 애플, 두 개는 애플, 하나는 삼성, 하나는 LG에서 만들었는데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똑똑한 학생 하나 있네요. 공통점은 이 속에 매그나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반도체 하면 메모리, 삼성, 하이닉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같이 이런 모든 전자기기가 이 휴먼 인터페이스가 되면서 오디오나 비디오 그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이어폰을 통해 가지고 혹은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접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대부분이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이런 그 사람과 인터페이스를 하려면은 소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게 전부 애널로그 시그널이 돼야 되죠. 따라서 요즘에는 애널로그 반도체가 그리고 애널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섞여 있는 혼성 믹스 시그널 반도체가 상당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 장. 또 시장도 상당히 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그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 애널로그하고 믹스 시그널이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2배입니다. 물론 DRAM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DRAM 가격이 올라가면 이 시장이 또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큰 시장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TV라든가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다른 컨슈머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제품들이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디맨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마켓이고요. 그 다음 장. 저희 회사는 2004년도 하이닉스에서 분사해서 애널로그하고 믹스 시그널만 하는 반도체인데요. 바로 청주에 옆에 공장이 있고 구미에도 있고 서울에도 물론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중국 전 세계적으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원 수는 한 3,6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기술 사무직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출은 1년에 한 9천억 조금 모자랍니다. 작년에 매출이. 올해는 거의 1조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3년 동안 반도체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냈다는 게 상당히 아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제일 큰 반도체 회사 4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제일 큰 회사는 삼성이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매그너칩, 이제 동부 순서가 될 텐데, 지난 3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3년 동안 계속해서 매해 3% 이상의 매출 신장을 냈고, 또 이익률도 여기 보면은 가운데 차트에 이익 이제 비교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15%고 삼성은 13%고 다른 두 회사는 이익을 내질 못했죠. 물론 삼성 반도체는 우리 회사보다 뭐 거의 한 20배가 크나요? 예. 그렇지만 이익률로 따지면은 한국 반도체에서 가장 저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채 부담이 적어야지 위기가 닥쳐와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성은 뭐 갖고 있는 워낙 현금이 많으니까 여기 보면 부채 비율이 아주 마이너스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뭐 갖고 있는 현금하고 부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아직도 부채가 남아 있는데 올 말까지 열심히 일하면은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회사로서는 상당히 튼튼하죠. 예. 그 다음 장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미국의 그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에 직접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로는 최초로.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이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국 시장에다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GDR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같이 동시 상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 가서 직접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이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까다롭고 모든 법칙과 규격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공적으로 2011년도 3월 달에 상장을 하고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에 그 오프닝 벨을 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그너칩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회사에 와서 일하면은 사실 그 회사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회사의 문화, 얼마 전에도 어느 일간지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고 저 회사는 어떻고. 근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회사가 관료주의적이고 이 수직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글로벌하게 오픈된 문화로 나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라는 거는 CEO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경영진은 방향을 설정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는 해줍니다만은 문화가 바뀌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고 경영진에 여자분도 계시고 또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한 문화가 없으면은 회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오픈되고 글로벌한 문화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우리 회사 오십시오 하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IBM에서도 오래 일했지만 미국의 HP나 IBM에서는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우수 인력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우수한 학생들이 매그너칩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반은 잘 잡아놨으니까 이제 더욱더 큰 회사로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999년도에
1995년도구나. 조금 오래됐죠. HP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IBM에서 오라고 인터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튕겼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실은 HP보다는 IBM이 더 안정된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HP에서도 제가 한국인 최초로 중역까지 올라가고 회사에서 주는 차도 타고 다니고 괜찮았는데 왜 IBM을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빠꾸 났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하라고 오라고 한 사람이 IBM에서 제가 오랫동안 모시던 우리 보스였습니다. IBM이 1970년도만 해도 누가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컴퓨터 업계의 넘버원이었는데 8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도 초반에 아주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한 45만 명 됐던 직원도 뭐 반 이상 줄이고 뭐 그동안에 갖고 있던 골프장도 2개나 팔고 뭐 돈 많을 때 세금 안 내려고 사놨던 전부 그림들 다 팔아 제끼고 정말 그런 힘든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사장으로 있던 CEO로 있던 루 가슨이라는 분을 IBM에 모셔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IBM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93년도에 왔는데 자기 팀이 있어야지 뭘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을 영입하기로 했고, 거기에 이제 저도 어떻게 줄을 잘 서서 IBM을 갔습니다. 가봤더니 참 문화가 엄청나게 틀리더라고요. 미국 회사도 문화가 그렇게 틀립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한 20년 IBM 가기 전에 일을 했는데, 이제 주로 HP에서 일을 했지만, HP는 굉장히 여러분들 HP 아시죠? 휴렛 패커드. 실리콘밸리의 사실은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고 그 회사가 상당히 바름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컨센서스 드리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문화였고, 그 다음에 거기는 사무실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CEO까지도 그냥 큐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IBM에 딱 갔더니 모든 사람이 다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방 하나에 2명, 어떤 방은 3명, 매니저는 1명,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디렉터 올라가면은 유리창 있는 방, 그 다음에 부사장급 되면은 양면에 유리창이 있는 방. 저도 양면에 유리창 있는 방까지 한번 써봤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가니까 세상에 문화가 틀려도 이렇게 같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틀린가. IBM은 굉장히 올 패션 회사라서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회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플렉시블합니다. 미국 회사는 이 매니저들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니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밑에 사람들이 상당히 잘 따라줍니다. 근데 그래도 HP같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심한 경우에는 CEO가 나가서 밖에 가서 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다 이렇게 서로 동의를 하고 왔는데, 밑에 매니저들이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안 된 경우가 솔찬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HP의 문화인데, IBM은 위에 사람들이 한번 하자 그러면 무조건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또 힘든 지경까지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루 가스너가 와가지고 회사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격식을 허물고,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매질 말자. 본래 IBM은 탐 왓슨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고, 탐 왓슨 주니어라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분이 IBM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분은 항상 다크한 양복과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꼭 매고 꼭 정장을 하고 어디에 가는 그런 격식 차리는 걸 좋아하시는
그 문화를 이제 IBM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IBM에 이제 그때만 해도 회장이나 CEO가 어디 뜬다 그러면 뭐 쫙 쫓아오는 사람들 많고, 자동차도 여러 대 뜨고, 루카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 시작을 했냐면, 첫째는 기업의 문화가 바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그 텍사스에 있는 공장을 가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자기 혼자 간 거예요. 회사 비행기도 안 타고, 그냥 커머셜 에어라인 타고 렌탈카 하나 해가지고, 차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 리셉션리스트한테 나 여기 제너럴 매니저 누구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리셉션리스트가 당신 누구냐? 내가 루 가스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 게 뭐예요? 새로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설마 회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그런 식으로 그날 들어갈 패스를 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리셉셔니스트가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받아주질 않다가 그 제너럴 매니저한테 전화를 걸은 거예요. 비서한테 걸었겠죠. 걸어가지고 루카스라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가 어떻겠어요? 맨발로 뛰어내려왔죠.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BM 문화를 바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중간 관리자를 쳐내고 사업의 전략도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해나가면서 이 IBM을 바꿔서 사실 제가 95년도에 IBM에 갈 때 IBM의 주식이 97불인가 그랬어요. 제가 들어갔던 그 시기에. 근데 제가 나올 때는 주식 스플릿까지 합해서 가치가 512불이었습니다. 근데 IBM이 그때 주식이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나와서 그런지 한동안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BM에서 뭘 했는가? 사실 그때만 해도 IBM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어거든요. 컴퓨터를 만들든 PC를 만들든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든 프린터를 만들든 물건을 많이 밖에서 사와야 되는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 어떨 때는 이게 제대로 살려고 하는 테크놀로지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물건도 딸리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구매본부 안에 구매 기술을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협력업체들을 기술적으로 유도를 해주고 협력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고 감독을 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열심히 오라고 그러고 또 갈 때만 해도 제가 원하는 대우를 다 해주는 거로 계약을 하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비서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러고 만들어 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IBM에 4년 있으면서 그 비서 한 명 가지고 시작한 조직이 한 450명까지 늘어나고 제가 떠나고 나서 한 몇 년 후에는 그게 12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틀린 문화 속에서 안 좋아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녔냐 하면 일주일에 보통 한 4일은 출장 가고 하루만 뉴욕에 있는 제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IBM이 많이 바뀌어가는데 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도움이 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 일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매 기술 일은 HP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이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HP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삼성도 제일 처음부터 반도체 할 때부터 인볼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7년 물건 살 수 있을 때까지 7년 동안 기술 지도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가깝게 지낸 분 중에 하나가
그 삼성의 이현우 부회장인데 이분이 저한테도 가끔가다 아직도 이제 그때 참 고마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 LG도 반도체를 시작을 했고 현대도 반도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P에서 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1년 동안은 마케팅 가서 일을 했지만 IBM에 다시 가서 IBM의 이제 기술 담당, 구매 기술 담당 부사장이 되면서 특히 현대 쪽하고 일을 가깝게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처음에 갔더니 품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정몽원 회장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때 이제 현대전자의 대표사장 하시던 김용환 사장님하고도 관계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그 개인적인 인연이 돼가지고 1999년도 4월 달에 한국에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앞팀은 제 보스하고 정 회장님하고 같이 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같이 나가서 그 대표 김영환 대표님하고 같이 골프를 치는데 중간에 골프 치는 중간에 베란간에 저보고 그 IBM 간두고 현대전자 와가지고 반도체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어요? 볼이 쳤긴 쳤는데 슬라이스가 나가지고 딱 오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IBM에서 대우해 주는 것만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그 다음 홀에 제가 볼을 딱 치기 전에 그럼요 더 잘해드리죠. 이번에는 볼이 왼쪽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2달 동안 뭐 연락이 없길래 뭐 지나간 얘기로 한 모양이다. 근데 이제 그때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여러 그 기업체들의 빅딜, 그러니까 통합 작업을 했는데 반도체는 LG하고 현대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이제 그게 6월 달이 아마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다음에 그 김영환 사장님이 뉴욕까지 오셔가지고 한 이틀 동안 저보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고 같이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한 2주 후에 정몽원 회장도 우리 집까지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1999년도에 하이닉스 이제 그때는 이제 현대전자 사장으로 3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사실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현대하면 어디 가든지 다 알아주는 회사고 그룹이고 또 그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사업을 맡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해 말부터 99년도 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 닷컴 크라이시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인터넷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부풀려져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주가 지수가 한 5,000 나가던 주가 지수가 한 1년 반 만에 1,200으로 거꾸로졌어요. 그러니 시장은 있는 대로 위축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 디맨드도 확 떨어졌죠. 그래서 한 10불을 하던 가격이 1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힘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도 힘들었지만 이게 빅딜을 하면서 회사는 잘 통합을 시켜놨지만 빚을 청산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1년에 한 6조 매출되는 회사에 빚이 14조였습니다.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1조 넘어 되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 사장 노릇을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때 그 하이닉스의 그 CEO는 시티뱅크 출신의 그 박정섭 사장이라는 분이 맡아서 이분이 빚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14조 얼마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가시고 제가 CEO하고 제가 하이닉스 떠날 때는 그 빚이 한 1조 7천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인 이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튼튼한 하이닉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저를 물론 이제 IBM의 부사장으로 일하긴 일했지만 데려왔는가? 사실은 이제 빅딜로 두 회사가 합하면서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그 기업에 그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알기는 알았지만 사실 한국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마음으로 이 회사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채권단이 이제 회사 인수하면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그러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저는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에서 사실 받은 상처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다시 안 한다. 근데 컨설팅을 한 3년 해보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판에 매그너칩 보드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다시 와달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로 가는 게 아니라 매그너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6년 동안 매그너칩에 있으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이익을 냈지 못한 회사가 지금은 이제 매 분기 흑자를 내고 이렇게 튼튼하도록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는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어때요? 어디 가면은 요즘에도 저를 부르는 게 저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닥터 박하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의 CEO고 기술 회사의 CEO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아이빌리그나 좋은 대학에서 PhD 정도는 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1차 대학도 떨어지고 2차 대학 다니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 1970년도에 유학을 가긴 갔는데 미국에서도 대학교를 여러 해 다녔는데 사실은 대학교 졸업장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29살 때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가서 카이자 엘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휴렛 패커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휴렛 패커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중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직장 생활을 많이 운 좋게 했는데 자 그럼 그 평범하고 출중하지 않았던 학생이 어떻게 해서 HP, IBM 그리고 하이닉스, 매그너칩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가? 제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다 아는 쉬운 얘기인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퍼포먼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수한 학생도 아니었어요.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게을러서 공부도 잘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학생 시절에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생들 같은 동창들을 지금 만나면은 동창들이 깜짝 놀래요. 너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변해가는 거는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습관을 들이도록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훈련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커피 한 잔 타서 그때서부터 이메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참 고달프겠죠. 네. 그 습관이 어디서 들리기 시작했냐 하면 사실은 IBM에서 일할 때 제 위에 보스가 IBM의 이제 넘버 2맨이었는데 이분은 밤에 이메일을 잘 보내요. 그 우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양반 이메일을 보고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8시에 출근해서 보니까 답이 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일 아침,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좋으냐 하면 아침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이메일을 띄우기 시작하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스트레스 좀 쌓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습관이에요. 저도 늦잠 자는 거 좋아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인류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훈련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훈련을 해서 퍼포먼스를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계획한 일은 틀림없이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크게 생각을 하시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항상 있어야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일하던 회사가 HP니 IBM 같으면 얼마나 미국에서도 유수한 대학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머리 좋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책 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동네에 책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주로 소설책이 많이 빌려주죠. 얼마나 소설책 만화를 좋아했는지 두 가지를 다. 책방에 있는 책을 다 보고 그 다음 책방으로 옮겨가고 물론 수업 시간에 책 보다가 들켜서 혼난 적도 많죠. 예. 책이 왜 좋으냐 하면 첫째는 책은 남의 지식을 자기가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TV 드라마하고 틀립니다. 예. 보세요. 내 딸 서영이 유행을 했고 나도 열심히 봤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그 글자를 보면서 이미지네이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거를 조금씩 낫게 만드는 그게 창의성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왜 이렇게 공무원 가는 거를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뭐 구급 공무원에 뭐 40대가 뭐 몇천 명이 지원을 했다는데 참 공무원 편하고 좋은 직업이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특히 여러분 나이 또래에는 편한 것 찾지 마시고 조금 있는 데에서 뭔가 좀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도전의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도전 정신은 옛날에는 뭐 해병대에서 극기 훈련 받는 그런 거를 연상을 혹시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전 의식은 뭐냐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 게이트가 해병대 극기 훈련 갔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티브 잡은 어때요? 이 사람들 도전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론 스티브 잡은 애플에서 쫓겨나가지고 힘든 시간이 있었죠. 저는 그때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세우면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저는 이틀 동안 이 양반하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뭐 그 양반이 저를 인터뷰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나를 인터뷰한 거죠. 내가 그 양반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에 상당히 사람이 이상하다. 하루는 정장을 입고 그 다음날은 청바지를 입고, 그래서 뭐가 왜 옷이 이렇게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입고 싶어서 입었대요. 근데 물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스티브 잡스가 지나갔지만 그 힘든 시간에도 사실 정신적인 힘든 거는 있었겠지만 투자자들이 워낙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뭐 없는 거 없고 먹을 거 풍성하고 남의 돈 쓰면서 사실은 넥스트라는 회사를 이 양반이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의 세대는 좀 틀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전 정신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거. 얼마 전에 그 이선화 우리 빙상 속도 빙상 그 선수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요즘에는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거죠. 첫째는 라면을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도 좀 바뀌어져 가지고 헝그리 정신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 육체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안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걸 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게 도전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매그너칩 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상호 회장님과 함께한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